프로이드가 봤던 불안과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불안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프로이드의 불안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리에더퍼란, 그래, 전 오이디푸스적 대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중심적 불안인 거세 불안,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대상 상실의 불안이라는 것과 거세 불안, 초기에는 프로이드는 거세 불안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을 프로이드가 주창해서 죽음 본능 이론은 프로이드부터 시작됐지만 이 죽음 본능과 불안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이론적으로 불안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초기에 리비도 이론 쪽에서 불안 이론들이 형성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 불안 이론을 직접적으로 죽음 본능과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듯이 초기에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들을 다양하게 발달시켰는데 후기에 죽음 본능을 도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명의 어떤 리비도 이론을 포함한 생명 본능과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이라는 이 큰 대치되는 두 개의 본능 이론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전의 이론들이 충분히 검토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또 하나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본능 이론이 바뀌어 가장 중요한 리비도 이론 쪽의 이론들을 죽음 본능을 반영한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이 두 가지 이론 하에서 어떻게 이 이론들을 다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충분히 해내기에는 프로이드로서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불안을 다시 한번 보면 왜 프로이드가 죽음 본능이 직접 불안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냐면 프로이드는 어린아이, 유아나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무의식은 죽음을 모른다고 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무의식과 유아는 죽음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진 불안 이론이 여기 없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건 죽음 본능은 결국 거세 불안이라고, 거세 공포의 표현이 죽음 본능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봤던 거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남근기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남근기가 보통 우리가 3세에서 5세로 보죠. 그러니까 이 남근기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아이들이 경험했던 불안에 대한 이론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상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대상상실은 어쩌면 전 오이디푸스적인 대상상실도 있고 오이디푸스 이후에도 대상상실이 있겠지만 이 대상상실에 대한 공포를 클라이언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클라인을 봤을 땐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죽음 본능 때문에 불안이 온다고 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죽음 본능에서 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죽음 본능을 밖으로 축출해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안을 아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박해불안과
퍼시큐터리 앵사이티를 박해불안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울적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울불안,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하는, 퍼시큐터리 앵사이티와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을 클라인이 설명해내는 게,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경험으로 요약한다는 얘기. 프로이드가 대상 상실의 불안이라고 봤던 부분을 클라인은 편집적인 불안과 그리고 우울적인 불안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 편집적인 불안은 아까 박해불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편집적인 불안에서는 대상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울적 불안이라고 하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경험하는 우울적 불안, 그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한다면, 이 우울적 불안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처 입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편집적 불안에서는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기에 우울불안은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것은, 분열적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나르시스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해서 리비도가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프로이드식의 얘기죠. 또 여기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세계는 어떤 것이에요? 죽음 본능이, 멜라니 클라인은 어떤 생명 본능 이론보다는 죽음 본능 이론을 더 발달시켰기 때문에, 초기에 멸절 불안, 어떤 거세 불안이나 프로이드가 봤던 거세 불안, 그런 정도의 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공격 본능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죽음 본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투사하는데, 밖으로 투사한 이 죽음 본능을 가진 대상들을 다시 내사하니까 무시무시한 대상이 자기 내부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무시무시한 대상이 자기를 박해할 것이라는 불안, 그래 박해불안들이 처음에 생겨나는, 이 박해불안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격받아서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때 모든 관심이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의 얘기는 조금 낭만적이죠. 모든 리비도가 자기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데 모든 리비도가 가 있어서 이게 나르시시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세계는 굉장히 불안이 가득한 세계인데, 그 불안은 이 자아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인데, 이 불안을 견뎌내는 게 중점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생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포지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린 시절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건드려지는 것이 이런 불안이, 편집적인 불안이 올 수 있는 거죠. 분열적인 퇴행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때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공격받아서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괴적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 대상들을 바르게 인식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 그리고 그 관심을 줄 수도 없는 상태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애 시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돼서도 이런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능력도 상실되고 대상에 대한 관심을 줄 능력도 상실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는지 우울적 자리에 있는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불안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불안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불안들이죠. 어떤 프로이드도 어떤 이 불안의 두 가지를 보긴 했지만, 대상 상실의 불안이라 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불안과 어떤 이게 프리에더프란 지점의 상실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거세불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세불안 중심의 이론이었고, 그리고 죽음 본능과 어떤 불안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론을 철저하게 펼치지 않은 부분이죠. 죽음 본능을 충분하게 그쪽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멜라니 클라인은 이 죽음 본능을 가지고 프로이드의 새로운 죽음 본능 이론을 프로이드의 불안 이론을 조정하는데, 프로이드가 보지 않았던 어떤 불안들을 설명하는데 이 죽음 본능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프로이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불안 이론들을 수정해 나가요. 수정해 나가서 나중에는 공격성이 결국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론이 가는데, 초기에 프로이드의 처음 불안 이론은 리비도가 방출되지 않아서 생물학적으로 쌓여있는 리비도가 불안이 된다는 첫 번째 이론이었어요. 그 두 번째 이론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시그널 앵사이티 이론이었죠. 무언가가 내 본능에 어떤 것들이 자극이 생기면, 우리한테 그래 엑사이티 흥분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언가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경험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재난적인 상황과 내 본능의 어떤 본능의 충동이 있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경험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이 다가온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거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그널을 보는. 그래서 불안하다고 느껴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불안 이론, 새로운 불안 이론인데, 문제는 이 뭔가 위험하다고 하는 데인저인데, 데인저는 뭐냐 하는 거죠. 데인저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결국 공격성밖에 없지 않느냐. 공격성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냐. 그래서 불안은 결국 공격성에서 온다. 공격성에서 온다가 데스 인스팅스에서 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쪽에서 프로이드가 후기에 가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이런 이론들을 많은 부분에서 수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고 있죠. 그 프로이드 스스로의 이론의 변화가 있었지만 프로이드를 따르는 제자들 간에는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과 프로이드의 이론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로이드는 점차적으로 클라인의 이론을 수용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나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여기서 그냥 너무 이론적으로 갈 건 아닌데, 내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상화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우리 엄마는 최고 나쁜 사람이야.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그 대상이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울적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고 나를 위해서 애써 와 오셨지만 어쩔 때는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난 정말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정서가 우리에게 이걸 의식으로 가져와도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어린 시절에는 그걸 억압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수 없어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건강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른이 돼서도 그것을 통합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꼭 건강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화난 것을 엄마가 조목조목 뭐가 화났는지를 내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어머니를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내 정서, 내 안에 이런 정서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걸 통합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한테 조금 대드는 것도 건강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이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 엄마한테 화난 일이 뭐니? 엄마가 너무 화나게 했어? 라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의 어그레션을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 사랑한다는 얘기만 듣고,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 하면 그 얘기를 못 듣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계속적으로, 나의 어떤 불편함이나 나의 어떤 어그레션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이건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공격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방법은 분열시켜서 외부로 투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심리 내적으로 억압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억압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신경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억압이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하는 경우 신경증이 되는데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건강한 억압들은 다 필요한데 이게 지나칠 경우 신경증이 되고 근데 이 억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계속해서 투사를 통해 분열시키고 투사하는 것 분열해서 투사하는 것을 어른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이카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압을 할 능력을 가진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억압을 하고 이제 아이 때는 그것을 억압해야 괜찮아 지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나 함부로 못하니까 내가 내 정서로 그걸 가져가도 괜찮은데 지금도 그 이니비션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하는 때 내가 나쁜 정서를 갖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의식으로 바로 와버려서 항상 사람을 잘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사람이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다 보면 어느 경우엔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톱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러면 남에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대상을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걸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모든 사람을 좋게만 봐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를 주는 그 사람도 파괴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부분 대상 관계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우리 쉽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쪼개는 단계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험악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그래도 가까이 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거나 참 좋은데 그렇지만 정말 정념이 떨어지는 또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난 저 성격만 나오면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도 또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우리가 인간들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그래서 누구도 완벽한 대상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부분에 좋은 것과 어느 부분에 취약한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때 그러면 서로의 부족한 것까지도 수용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 여기에 무조건 눈을 감는 게 아니고
너의 이런 부족한 점이죠. 그 부족한 점까지도 내가 수용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피해를 입겠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너를 이해하면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인터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 어느 한 사람이 의존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하면서 건강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